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의혹 수습의 안간힘이고 또 국민의힘은 맹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치권 논란과는 별도로 코인 논란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오늘은 가상화폐 전문가에게 이런저런 궁금증 질문해 보겠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도 처분하고 임금 인상분도 반납하기로 했는데요. 자구안과 함께 요금 인상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는지 경제부 취재기자와 전망해 봅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국회 연결해서 이른바 코인 전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의 공세 속에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장관 청문회를 포함해서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당의 긴급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지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청문회를 포함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품위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앞서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렸음에도 추가 감찰을 지시한 건 민주당이 그만큼 이번 사태가 당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당내 인사에 대한 상시 감찰을 수행하는 기구로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나 당무감사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 시간에 가상자산 관련한 거래 활동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과 연관된 품위 유지에 대한 문제가 추가될 것입니다. 게임업계에서 국회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이제 게임업계에서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터져나오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코인의 매입 자금 출처나 보유 액수 등의 의혹에 이어 김 의원이 코인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상임위 도중에 코인 투자를 했던 정황도 나온다며 혈세를 받으며 의정 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뒤로는 오로지 코인 생각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실제 그 자금의 전주가 누구냐? 김남국 의원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이 명쾌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더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여당의 비판을 넘어서 민주당 안에서도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을 놓고 부글부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선 의원직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등 청년 정치인들은 오늘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의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면서 실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14일로 예정된 쇄신 의원총회에서 가능하면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며 신속한 조사를 강조하면서도 김남국 의원의 거취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또 당내 진상조사단의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며 외부 전문가를 선임했지만 정작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최소 탈당이다 내지 출당 얘기까지 말씀하시는데 거취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요 사태 김남국 의원 코인 그 사태 관련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여야 윤리특위 간사가 서로 만날 예정으로 자연스레 징계안 상정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정된다면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가 남았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출석 정지부터 국회의원직 제명 등 중징계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국회 강행 통과로 빚어진 직역 간 갈등이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대통령이 의사와 간호사를 편갈랐다면서 민주당엔 분열의 DNA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보건의료계의 각 직역끼리 새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도 정파적 이익 고려와 표 계산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이러한 뜻에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이념적 정치 방역이라고 표현한 걸 두고 심각한 왜곡이자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K방역은 세계가 인정한 성공 모델이고 대한민국 의료진을 비롯한 국민의 성취이자 자부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운영 책임자가 취임 1년이 지나서도 모든 분야에서 전 정부를 비난하고 탓한다면 국민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라며 이제는 남 탓 아닌 내 탓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한테 물은 결과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3%, 성과가 없었다는 대답은 49%로 각각 집계되고 있습니다. 18%는 의견을 유보하기도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한일 관계 개선을 32%로 첫손에 꼽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 과거사 문제 해소 노력, 또 회담 자체가 의미 있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또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이유로는 실익이 없다가 14%였고요. 과거사를 무시한다, 또 퍼주기만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등의 비슷한 수치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응답이 35%로 일주일 전보다 2%포인트가 올랐고 잘못하고 있다, 부정응답은 59%,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장이 부당 업무 지시, 갑질 등으로 직위 해제된 지 4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 행안부는 심 관장에 대해 12일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 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중앙징계위원회는 심 전 관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심 전 관장은 소청 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임 처분의 부당성과 대통령 기록관장 업무 추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엔 김남국 의원 논란을 취재한 내용과 또 전문가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거액의 과상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참석에서도 코인을 팔거나 투자 활동을 벌인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문회 도중 코인 거래를 하고 이자까지 챙긴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손효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해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다음 날 새벽 3시 반, 17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YTN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코인업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니 인사청문회 당일 이뤄진 가상화폐 투자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여야가 자료 제출에 이어 검수완박 용어를 두고 대립하면서 오전 11시 37분에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던 오전 11시 15분부터 20분까지
해당 지갑에서 가상화폐가 오고 간 기록이 6건 발견됐습니다. 지금 금수완박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대부분이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뭘 자 정리해 주세요. 발언 정리해 주세요. 네. 한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인 10일 새벽에도 3시 15분부터 2분 동안 가상화폐 거래가 3차례 이뤄진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지갑 내역을 살펴본 코인 전문가는 특정 코인을 판 것은 물론 가상화폐로 만든 일종의 온라인 금융상품인 디파이를 이용해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활동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시작 전 오전 7시 32분부터 개의 30분을 앞둔 오전 9시 28분까지 13차례,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한 오후 1시부터 20여 분 동안에도 9차례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건수는 최소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은 김남국 의원에게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진행 중일 당시 코인 투자를 했는지 질의했지만 김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그런데 정황은 또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지난해 한동훈 장관 청문회 외에도 상임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러 차례 코인 투자를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 하나에서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400건이 넘는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코인 투자는 한 해 전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 국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7시 40분이 넘어 마무리된 지난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순신 국가본부장 낙마와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 높은 거 아시죠, 법무장관님? 인사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 동안에 있어 어떤 사과라든가 책임 표명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녁 7시 19분부터 22분까지 불과 3분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특정 탈중앙화 거래소에 코인을 예치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대체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한창인 와중에도 비슷한 방식의 코인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코인을 여러 차례 예치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김 의원이 직접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파악됐습니다. 코인 전문가들은 법사위가 있었던 지난 3월 22일과 지난해 11월 7일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직접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수익을 노린 투자 활동을 했다면 징계 대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26일 법사위 산회 직후 또 지난 3월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산회 직후에도 코인 지갑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YTN 취재 결과 코인 지갑 하나에서만 이 같은 코인 거래와 투자 활동이 적어도 1,4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의 것으로 보이는 코인 지갑 4개로 범위를 넓히면 코인 투자 활동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YTN은 김남국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상임위 활동 중 거래를 포함한 코인 투자 활동을 했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김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자, 이렇게 상임위 도중에 코인 투자를 한 정황을 포함해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 논란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제기되는 새로운 의혹,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리포트 나갈 때도 저희도 조금 리포트를 여러 번 봤습니다만 디파이라든지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개념을 잠깐 여쭤봤는데 그런 의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교수님을 모셨고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 봤더니 결국 지금 민주당에서 매각을 권유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일단 가상 자산을 많이 보유했다는 자체보다는 언제 투자를 했느냐 보유 시점 그리고 투자 경로 이게 핵심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받게 됐고 네. 거기에 대한 트래킹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흐름을 봤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 명확하게 사실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체인 오프체인이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이 있는 게 온체인 아닌 게 오프체인인데 온체인 데이터가 다 아까 뉴스에 나왔지만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포인트들은 약간 이제 지갑 주소를 가렸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1,300개 정도 넘긴 그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보도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그것이 김남국 의원의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제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불거진 게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김남국 의원의 어떤 코인 거래 내역을 이상 거래로 판단해서 검찰에 통보를 했단 말이죠. 어떤 부분이 이상 거래였다고 지금 예측이 됐던 걸까요? 현재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1,000만 원 넘는 건 다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부분들은 이렇게 저기 자막에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FIU에서도 그렇고 모든 이상 거래, 그러니까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근데 1,000만 원은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진 하지만 그게 뭐 자동적으로 검찰에 통보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워낙 액수도 컸고요. 그리고 너무 시점에서 이게 또 거래에서 거래소긴 합니다만 이 거래가 너무 많은 양의 토큰이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제 국민정보분석원에서도 그렇게 법적으로 아직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긴 한데 이상 거래처럼 이런 것도 너무 금액이 크다. 그리고 단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금융당국의 판단도 들어갔을 겁니다.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로 정보를 넘겼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 판단의 배경을 한번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부정에 대한 거래인 건지 이게 약간 전체적인 일반적인 이렇게 트래킹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 그것들은 나중에 이제 법적인 부분이 합니다만 또 이상 금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의혹 불거지고 나서 김남국 의원이 그 지금 위믹스라는 코인 이 보유한 어떤 입장문을 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거래 시점이나 구체적인 보유 내역 이런 것들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의혹을 계속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온체 오프체처럼 지갑을 주소를 밝히셨으면 됐는데 그걸 밝히지 않으셨는데 그 시점에 대한 것들을 이제 1,400개 정도 됐는데 그걸 다 분석을 해서 이제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나온 겁니다.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거기는 시점이라든 왜냐면 마치 엑셀 시트 다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숫자라든지 이게 어느 거래소인지 그리고 클립 그리고 비썸에서 업비트 넘어가든 모든 내역들이 나오게 된 건데 사실 그것들을 김정일이 밝힌 건 아니셨는데 그 사실은 거기에 대한 1,300개 넘는 주소를 거꾸로 역추적해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보도 아까 YTN 보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 김남국 의원 거래 확정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의혹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유 시점과 투자 경로 핵심 쟁점인데 그걸 이해하려면 일단 코인 지갑에 대한 좀 이해부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마침 YTN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을 분석한 결과를 앞서 보도했습니다. 지금 다른 언론을 포함해서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뭐 추정되는 지갑까지 포함하면 여러 개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의 코인 지갑을 추정할 수 있는 겁니까? 부분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갑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은행에서 계좌번호 있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 계좌번호는 누구한테 알려주잖아요.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계좌번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번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것들은 사실은 은행하고 물론 은행 내역을 보려면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다 공유되고 투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소만 알면 다 역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자산의 경우 개인 어떤 지갑 주소만 특정할 수 있으면 거래를 그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특성인데요. 이게 공유돼 있고 이제 투명하게 하는 것들이 블록체인 사상이기 때문에 지갑 주소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내역들을 다 모든 사람이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주소만 있으면 거래 내역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가능은 어떤 걸까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거기 이제 예를 들면 뭐 클레이튼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 지갑 주소만 알면 근데 사실 그건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인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건 블록체인의 코어 기술은 말씀드린 시간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누구든지 시청자 여러분도 바로 지금 그 특정된 지갑 주소만 안다면 모든 내역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입장문에서 내가 어느 뭐 정확한 시점을 다 밝히진 않았지만 이걸 언제 얼마쯤 샀다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거래 내역들을 타고 계속 역추적을 한 거죠. 그걸 아까 지갑 주소를 밝히지 않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점이라든지 1,300 정도 후보가 있었는데 한 땀 한 땀 마치 이렇게 단순 작업이긴 한데 그걸 다 통해서 거기들에서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1,300개 넘는데 그중에 1개 지갑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사실 저도 보도 내용이나 그 지갑 주소 내용을 봤는데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만 이거는 그 지갑이 한이 높다. 법적인 판단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높다. 아까 온체인을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이거는 다 트래킹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셔서 아마 그래서 YTN에 대한 아까 모든 보도들도 그걸 베이스로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지금 교수님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시간 3분 전만 하더라도 등락폭이 몇 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특정 지갑이라고는 해도 일부 거래안에서 그 코인이 오간 흐름을 수익 추정치도 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언제 투자했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도 너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식 투자처럼 언제 샀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워낙 변동폭이 크죠. 그리고 24시간 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시점에서 아까 이제 거래하는 시점 그 위치가 나왔는데 워낙 24시간 돌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 변동도 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많이 합니다만 이제 투자하는 분들 보면 거의 폰을 놓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변동폭도 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실익 아니면 손해가 막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몰입될 수 없는 부분은 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코인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논란에 좀 많이 거론되는 코인이 위믹스고 잡코인, 이른바 김치코인 이렇게도 불리고 이따가 얘기할 P2E의 간판 코인으로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먼저 잡코인, 김치코인은 어떤 개념입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들어보셨잖아요. 네. 메이저 코인을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런 것들은 메이저 코인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러지 않고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발행하는 코인들 흔히 말하는 그렇게 좀 약간 잡코인이라고 저도 이렇게 그 표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나머지 것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표현할 잡코인이라는 표현을 쓰고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이른바 잡코인, 급등락이 너무 큰 코인에다가 억 단위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사실 그거는 투자 성향에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흔히 삼성전자 주식에만 투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투자지만 코스닥처럼 그렇게 좀 새로운 기술주의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데 투자 성향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 데 하기 쉽지 않죠. 투자하기가.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정확한 확신 때문에 이 다음 질문에 대한 어떤 이어지는 부분인데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 그러니까 투기성이 강한 종목을 알고도 투자한 것을 놓고 물론 의심입니다만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냐는 이제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언제나 이렇게 맨날 저는 이제 규제와 진행을 같이 보는 사람이긴 한데 제가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약간 국회의원들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물론 그런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투자 성향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일부 제가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이슈가 될 만한 클레이 페이라든지 약간 대두되고 있는 뒤에 또 P2E 게임 코인이라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변동폭도 크고 사실은 내부자 거래나 이제 그런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 충돌 부분도 있고 말씀하셨던 위믹스 외에 다른 P2E 관련 코인들도 좀 거래했다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코인이고 어떤 의혹인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금 박 앵커가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이해 충돌 논란을 좀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2021년도에 발의했던 법안과 맞물리면서 그때 보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면서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서요. 예, 저 이렇게 신중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부분들에서 아까 P2E 게임 코인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디파이나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 거래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온체인 데이터 보고 약간 놀랬던 부분들은 일반적인 부분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냥 보유하고 그리고 또 적정 시점에 팔고 있는데 약간 디파이 이자 개념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제가 좀 놀라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액티비티가 보이긴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위믹스 게임 말고도 다른 이제 게임 코인들도 거래하는 내역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 자체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전제 조건은 그것들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주소야라고 확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 전제 조건이 맞다고 하면 굉장히 좀 논란이 될 만한 굉장히 좀 의혹들이 존재하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러면 지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P2E 게임 선도 업체가 위메이드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사에서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걸로 고유의 가상화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안 발의와 맞물려서 질문 드린다면 지금 불법이거든요. 이제 합법화되려고 하는 그 과정과 이번 그 김남국 의원의 의혹이 맞물리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번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이제 정치적 영역, 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걸 좀 이해해야 그걸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질문 드린다면 국내에서의 P2E 게임 영업이 왜 불법인지를 좀 다른 나라 비교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게임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것들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물 등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P2E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고요. 그래서 네. 많은 게임 업체들이 국내 버전, 해외 버전 따로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P2E가 많이 합법화되어 있는데 국내는 아직 게임물 등급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이거는 불법이야 라고 명쾌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불법이고요. 그런 것들에 네.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점에 되게 불법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바다 이야기와 좀 맞물려서 언론에서 예. 주목하던데요. 그렇죠. 사행성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게임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서 게임 아이템도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네. 게임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 많은 청소년이라 저도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사행성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폐해가 많을 것이라고 보는 좀 시각들이 물론 저 개인적 의견은 뭐 규제와 진행을 좀 밸런스 표하게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게임을 드는 것 관련된 국가에서는 이거는 불법이야라고 현재는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뭐 김남국 의원의 어떤 지갑인지는 아직은 추정의 단계이지만 그 지갑에서 DPI를 이용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듯이 코인으로 이자를 받는 그런 어떤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제 조건 그 지갑이 왔던 한 전제하에서 예. 저도 봤는데 사실 일반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DPI라고 예. 하면 약간 생소하실 텐데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중앙화된 은행이 있죠. 뭐 국내 시중에 있는데 다른 DPI 은행은 직접 개인과 개인이 하는 은행 거래처럼 쓰여 있습니다. 마치 예. 제가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듯이. 근데 예. 그 현재는 은행에서 하고 있는 모든 액티비티가 마치 탈중앙화된 금융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온체인 데이터상에서는 저도 약간 놀라긴 했는데 오늘 다른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네. 일반적인 아마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런 예. 디파이에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액티비티를 보인 건 저도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게 흔합니까?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이 안에서는 주로 많이 쓰시는 거긴 하고요. 네. 일반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고 이 코인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좀 보통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코인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좀 낯선 용어들 등장하고 좀 여러 복잡한데 결국 쟁점은 언제 무슨 돈으로 투자했느냐가 이번 김남국 의원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한데 의혹을 규명하고자 하는 입장도 그렇고 또 의혹을 해명하고 하자 하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해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시점이라는 그런 것들에 처음에 어떻게 위믹스 코인을 받게 됐는지, 그래서 출처라든지 시점 그리고 그런 것들에 사실은 지금은 지갑을 역추적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김남국 의원이 자기의 지갑들을 공개해서 내가 이런 뭐 처음에 이제 주식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에서 출처하고 시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고 블록체인상에 다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만이 아마 그것들에 대한 뭐 잠잠해지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갑이 맞다면 굉장히 다른 액티비티들이 보인 건 맞습니다. 네, 하나만 짧게 질문 드리면 이번 논란으로 금융권에도 지금 불똥이 떨어질 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가상자산을 지금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어떤 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기존 금융과 디지털 합쳐질 수도 복합금융이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지금 부동산 내용을 보듯이 은행 자산을 보듯이 똑같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자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확대될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시행사 대표인 윤 대통령 처남이 개발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네, 수사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재작년 11월 공흥지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반 만에 경찰이 결론을 내놨습니다. 공흥지구 의혹은 지난 2016년 윤석열 대통령 처가회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양평군에서 각종 행정특혜를 받았다는 건데요. 애초 허가받은 공사 기간을 넘겼는데 양평군이 오히려 소급해서 사업 기간을 2년 늘려주고 지난 10년 동안 개발된 양평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게 특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회사 설립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착공 직후인 지난 2014년 11월에 최 씨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이미 물러난 만큼 사건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에 대해 소환 없이 서면 조사만 한 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행사가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대표인 김모 씨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일부러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문서 위조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4명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사업 기간을 늘려준 것과 관련해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오늘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사업기간 연장 등 개발 사업에서 중대한 변경 사안을 가벼운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해 양평군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원칙대로 절차를 밟으면 준공이 늦어져서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교체 1순위 공직자로 지목한 참여연대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입장을 내고 참여연대가 정치검사라 비판했지만 자신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 경제 권력의 불법을 단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 가운데 단 하나라도 정치 권력의 눈치를 봤던 게 있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를 향해 5년 내내 정권 요직에 들어갈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정권이 바뀌자 다시 심판인 척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이던 송영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경기 용인에 있는 송 전 장관 자택과 대변인실을 포함한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해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이 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명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의 사기 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야당 의원의 아들인 업체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는 어제 A사 대표와 등기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가맹한의원과 한방병원이 40여 곳에 달하는 업체로 현직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A사 대표 등은 지난 2019년쯤부터 개원하는 가맹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주가 조작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의 측근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라더견 대표를 구속한 검찰은 오늘은 의사들에게 라 대표를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병원장 주모 씨의 병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홍성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네, 라더견 대표 측근들의 입장 나왔습니까? 오늘 법원에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받은 라더견 대표의 측근 안모 씨와 변모 씨인데요. 신문을 받으러 가는 길에도
4시간 넘게 신문을 받고 나오면서도 라 대표와 공모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라더견 씨와는 언제부터 왜 공모하셨습니까? 투자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먼저 프로골퍼 출신인 안 씨는 실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연예인과 자산가들 등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변 씨는 의사 등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며 여러 법인을 총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를 도와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띄우는 이른바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고 금융당국 허가 없이 투자자들의 개별 계좌를 운영하며 투자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와 함께 주가 조작으로 최소 2,640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 원을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투자와 관련 없는 골프 연습장 등을 사들여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매입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수사팀은 안 씨의 5억 원짜리 고급 외제 차량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신문과 검찰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늘 저녁 안 씨와 변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라 대표 신병 확보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병원장 주모 씨의 서울 자택과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주 씨는 주변 의사들에게 라 대표를 소개하면서 투자를 제안하는 등 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주 씨의 주식 거래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라 대표를 구속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곧바로 모집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어 정관계, 언론계 등 연루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폭락 사태 직전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의 차익을 거두며 폭락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을 겨냥한 수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경기도 구리 전세 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과 모집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바지 임대인 40대 A씨와 모집책으로 활동한 대부업자 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주범 고모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B씨는 고 씨와 공모해 명의를 빌려줄 바지 임대인을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리 전세 사기 일당이 수도권 일대에 보유한 빌라와 오피스텔 930여 채 중 330여 채는 A씨의 명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임대인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기 혐의를 받는 오피스텔 임대인 지모 씨 부부를 소환 조사하고 지난 9일에는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지 씨 부부는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과 관련해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24명이고 피해액은 3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빈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족이 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유족 측은 희생자인 8살 조은결 군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군의 아버지가 사고를 직접 목격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버지는 사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만큼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이 마련된 조 군의 빈소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고 발인은 모레 낮 1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최근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스쿨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있지만 운전자 절반 가까이가 실효성의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8살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 숨지고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은 만취운전 차량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모두 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이런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됐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생긴 어린이 교통사고 규모는 법 도입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강화됐다 이런 것 좀 아세요? 아니요. 법이 있다 그래서 다 지키진 않잖아요. 안 지키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높아야겠죠. 모든 사거리에서는 스탑하고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처벌 수위를 제대로 모른다고 답한 운전자가 10명 가운데 7명이 넘습니다.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법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나타낸 운전자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법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운전자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불법 주정 차량이 시야를 제한하니까 본인이 보고 있는 이러한 불법 주정 차량들을 근절시키자. 경각심과 이러한 교통법규가 준수가 담보돼야 되는데 지금 민식이법을 만들어도 그런 게 담보되고 있지 않아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해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국전력이 올해도 1분기 6조 원대 적자를 냈습니다. 한전은 비상 경영을 위한 자구책을 발표하며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한전의 1분기 경영 실적부터 알려주시죠. 예, 지난해 32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이 올해 1분기에도 대규모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한전은 1분기 매출액 21조 6천억 원, 영업비용은 27조 8천억 원으로 6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분기 적자 7조 8천억 원보다 적자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1분기 전기요금을 1kW시당 13.1원 올렸지만 전기를 사는 가격이 파는 가격보다 여전히 비싸 애초 예상했던 5조 원대보다 적자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한전은 지난 2021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발표에 앞서서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죠. 예, 정승일 사장은 오늘 오전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비상경영 다짐대회를 열어 자구안을 발표하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정 사장은 사퇴 후 밝힌 입장문에서 국민에게 전기요금과 관련해 부담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한전은 막중한 책임감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오늘부터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산업부 1차관을 지내다 지난 2018년 9월 한전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여권은 그동안 한전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정 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정 사장 사퇴와 함께 한전이 발표한 자구안에는 부동산 매각과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등으로 오는 2026년까지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서울 여의도 남서울 본부의 상층부를 매각하고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 등 10개 사옥은 외부 임대를 확대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전과 자회사의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노조와 협의해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네, 몇 가지 소식 더 전하고 김지선 기자에게 좀 더 배경 설명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국전력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전선이 산불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인데 비대위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보상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축구장 170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5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강릉 산불. 경찰은 높이 15m 소나무가 강풍에 부러지면서 전선을 덮쳤고 끊어진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피해 주민 18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비대위는 전선 주변 나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한전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과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나무 가지들이 전기줄에 닿아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작업을 하지도 않고 어떤 산 지주들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리 소홀입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피해와 관련해 성실하게 응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강풍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고성 산불의 경우 한전과 이재민 간 손해배상 소송 20여 건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지난달에야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 감정액의 60%로 제한해 8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들 집과 직장을 같이 잃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한전은 여기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 산불도 소송전이 시작되면 치열한 공방 속에 재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보상이 확정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한전에 이어서 한국가스공사도 가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스공사는 대구 본사에서 최연애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을 한 가운데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가스공사는 2급 이상 임직원들은 올해 임금 인상분 전액을 반납하고 전체 직원의 인상분 반납도 노조 측과 협의를 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이 되는 다음 달 지급될 성과급을 1급 이상은 전액, 또 2급 이상은 5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약해보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이렇게 적자를 메꾸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요금 인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공사가 올해 1분기에만 3조 원 미수금이 쌓인 데 이어 한전은 6조 원 넘는 적자를 봤습니다. 경제부 김지선 기자와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결국 공공요금 인상이 가장 관심입니다만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한국전력 1분기 적자가 발표됐는데 6조 원이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초 예상은 5조 원대였는데요. 더 많이 났습니다. 1분기 매출액 21조 5,940억 원이었고요. 영업비용이 27조 7,716억, 그러니까 합쳐서 빼면 6조 1,776억 원 적자를 본 겁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매출액이 늘기는 했는데 네. 워낙에 원가보다 싸게 파는 구조다 보니 이번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2021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8분기 연속 적자 행진입니다. 이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1조 6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매출액이 5조 1천억 원 는 데 비해서 연료와 구입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면서 3조 5천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고 그래서 정부 여당은 일단 먼저 한전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자구책 발표 앞서 보도를 통해서도 봤는데 추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한전이 발표한 자구안은 2026년까지 25조 7천억 원 규모의 돈을 아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지난 2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20조 원 규모였죠. 근데 정부와 여당이 더 많이 요구를 했고요. 여기서 5조 6천억 원 정도가 더 커졌습니다. 예. 먼저 내용을 보시면 3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한전과 한국수자원, 수력원자력 등 10개 자회사는 2급 이상 임직원은 전부 다 반납을 하고요. 네. 3급이 4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인상분의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조와 협의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 임직원 6만 2천 명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이들의 인상분도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산 매각안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노른자 땅이죠. 여의도 남서울 본부의 상층부, 그러니까 하층부에는 전력시설이 있어서요. 네. 상층부를 따로 떼서 매각을 추진하고요.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등 전국 10개 사옥 임대를 확대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박홍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자구안을 마련을 하면서 정승일 한전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정 사장은 그동안 여권이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자구안 발표와 함께 갑작스럽게 사퇴한 겁니다. 네. 정 사장은 물러나면서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한전 같은 경우 이렇게 임금도 조정하고 자산도 매각하고 비용도 절감했는데 한국가스공사 역시 자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선 2급 이상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고요. 네. 성과급도 1급은 전액을, 2급은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의 임금 조정 추진과 함께 또 관리소 스마트화와 무인화를 통해서 인력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다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프로 농구단 비용도 전년 대비 20%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지금 미수금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수금 말 그대로 못 받은 외상값입니다.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데 쓴 비용 가운데 판매 요금으로 이걸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돈인데요. 예를 들어 가스를 10원에 사서 5원에 팔았다. 그러면 5원을 손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스공사는 이걸 손실이 아닌 미수금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본 사실상 손실이 1분기에만 3조 원 넘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미수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조 6천억 원에서 13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미수금은 2020년 말까지만 해도 1941억 원이었는데 이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도 4차례나 올라서 인상률이 42%에 달했는데요. 국제 LNG 가격 인상폭이 더 크게 오르면서 따라가지 못했고 올해 1분기에는 요금이 동결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자, 그동안 정치권에선 자구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2분기 요금 인상을 미뤄왔던 건데 그럼 이제 올리는 건가요? 네, 이제는 요금 인상 논의가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당정을 열고 2분기 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그리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인데 요금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일요일에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개최되는데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 당정협의회에서 요금 인상 내용이 결정이 되면 이후 이제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의결 또 장관 인가를 거쳐서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고요.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인상폭 시기 결정이 될 텐데 다음 주에 언제부터 얼마나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인상폭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분기에 킬로와트 시당 13.1원이 올랐는데 이보다는 당연히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10원을 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물가 상승 압박도 있습니다. 만약에 킬로와트 시당 7원이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4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는 2,400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전기료가 6만 원 가까이 내게 되는 겁니다. 2분기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2분기가 절반가량 지나갔죠. 요금을 소급하기는 어려워서 이르면 5월 중에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르면 5월 중에 늦어도 다음 달부터.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나면 한전 적자는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뭐 돌고 도는 질문 같긴 합니다만. 네,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올해 1분기 킬로와트 시당 13.1원을 올렸는데 매출이 5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만약에 7원 정도로 올리면 3조 5천억 원 정도 매출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적자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전은 2021년 5조 8천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만 33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서 올해 킬로와트 시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기마다 13원가량을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냉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난방이 필요하죠. 시기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적자 해소가 좀 난망한 상황입니다. 가스요금은 얼마나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까? 가스요금은 인상폭이 지난해 수준과 좀 비슷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메가줄당 5.47원을 올렸는데요.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올해는 동결된 상태입니다. 가스공사는 올해 필요한 인상분이 메가줄당 10.4원, 그러니까 분기당 2.6원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상분의 2배 가까이 되는 건데 그나마 수요가 적은 봄철 인상을 놓쳤죠. 1분기 미인상분을 합치면 이번 분기에만 5원 이상의 인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아침에 나온 전문가 얘기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좀 일단 인상 여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한일 당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으로 파견되는 우리 시찰단의 세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는 최고의 전문가로 시찰단을 구성해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실질적 조사 활동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회의가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일 국장급 실무협의는 이곳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후 2시에 시작돼서 현재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예정보다 조금 길어지면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회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이 지난 7일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파견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우리 측은 외교부 윤현수 환경과학외교국장이 그리고 일본 측은 외무성 카이후 아츠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을 했고요.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수부, 또 과기부 관계자들도 자리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현장을 방문하는 시찰단의 규모와 방문 시설,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찰에만 이틀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일본 체류 기간은 최소 3박 4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내에선 오염수냐 처리수냐 용어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번 회의에 앞서 시찰단의 역할을 놓고도 한일 간의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정부는 시찰단이 현장에서 실제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염수 처리의 그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일본 측에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정부 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조실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시찰단을 꾸려서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토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인원은 20명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종 명단은 다음 주쯤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수산물 수입 금지 배경은 다량의 방사능 물질과 오염수가 후쿠시마 지역과 인근 바다에 유출되면서 해당 지역이 오염된 것이 문제라며 과학적, 기술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게 입증될 때까지는 수입 재개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와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 또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시찰단이 안전성을 직접 평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우리 측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미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 수준의 정보 확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번 실무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절대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의 외무성이 기시다 총리가 평화주의였던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바꾼다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의 기사 제목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타임즈는 기시다 총리 인터뷰 기사를 통해 매파였던 전임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달리 온건파 이미지를 갖고 있던 기시다 총리가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외무성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다르다고 타임즈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후 제목은 기시다 총리는 평화주의였던 일본에 국제 무대에서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수정됐습니다. 우리 공군 단독 대규모 공중종합훈련인 소링 이글 훈련을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청주 기지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엔 K-35A, F-35A, F-15K 등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 공격기 등 항공전력 60여 대와 요원 260여 명이 참가합니다. 공군의 확고한 영공방위 대비 태세와 즉각적인 응징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소링 이글 훈련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한두 차례 실시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측 자산뿐 아니라 북한 측 소유 시설까지 철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호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을 철거 중인 상황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외교안보수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이른바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석 달 만으로 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제3국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의 영공을 침범한 이른바 정찰풍선 사태로 갈등이 생긴 지 석 달 만에 양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전격 회동한 겁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이 이틀 동안 미중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함이 없고 타이완 해협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are part of ongoing efforts to maintain and open lines of communication and responsibly manage competition. That continues to be the case.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양측이 이 전략적인 소통 채널을 잘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이의 전임자인 양체츠 시절에는 설리번 양체츠 라인이 미중 관계의 고위급 소통 채널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만큼 한미일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of course, benefits to working these issues in a bilateral mechanism. There is, of course, benefit to working these issues trilaterally as well. We have important close partnerships with both the ROK and Japan. We also 로이스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중국 국방부장에게 회담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두 나라 외교 핵심 인사의 만남으로 미중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1대1로 확산을 전방위적으로 저지하고 나선 가운데 이 정책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이탈리아가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류재용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시진핑 3년임 체제를 고친 중국은 한동안 주춤하던 1대1로 프로젝트의 재가속에 나섰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을 실크로드의 발원지격인 시안에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군 철수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에 참여하도록 하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친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Well, nowadays, with development of Belt and Road project, Chinese trade with those Belt and Road countries is growing much faster than our export to European and American market. 그런데 중대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G7 국가로 유럽에서 유일한 참여국인 이탈리아가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즉각 이탈리아의 탈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中意应进一步挖掘共建“一带一路”合作潜力，加强各领域互利合作，让中意关系发展成果更多惠及两国和两国人民。 지난 2019년 미국의 반대에도 1대1로에 참여했던 이탈리아가 돌연 반중 노선으로 돌아서려는 것은 반도체 공급망의 안전한 확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주도권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중동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등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의 야심찬 1대1로 재추동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영국이 대반격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까지 타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첫 번째 장거리 타격 무기인데 러시아는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거라고 즉각 경고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이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Today I can confirm that the UK is donating Storm Shadow missiles to Ukraine. Storm Shadow is a long-range, conventional-only precision strike capability.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텔스 성능의 스톰 섀도는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서방의 첫 번째 장거리 무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등을 통해 공중에서 발사되며 사거리는 250km 이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 본토로 이어지는 크림반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특히 공들여온 곳으로 이곳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에는 러시아의 주력 부대 중 하나인 흑해 함대가 주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전선 뒤쪽의 러시아군 사령부와 보급선, 연료 저장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서방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확정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즉각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Собственно, это потребует адекватного ответа и от наших военных, которые, естественно, с воен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на этом фоне. 이번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 제공으로 대반격을 앞둔 우크라이나의 화력이 보강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반격 작전에 대해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엠폭스, 옛 명칭 원숭이 두창에 대한 국제적 비상사태도 해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발병 확산 통제에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아마비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엠폭스에 대한 국제 비상사태가 해제됐습니다. 테오드로스 거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엠폭스가 더 이상 비상사태 선언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긴급위원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Yesterday, the emergency committee for Mpox met and recommended to me that the multi-country outbreak of Mpox no longer represent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 have accepted that advice.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내려진 엠폭스 비상사태는 10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최근 3개월간 엠폭스 발병 건수는 직전 3개월 대비 거의 90% 감소했다며 엠폭스 확산을 통제하는 데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루 전 WHO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풀린 직후여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지난해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퍼졌습니다. 엠폭스는 동성 남성 간 성적 접촉 과정에서 매개되는 감염 사례가 대다수라는 특징 때문에 사회적 차별과 질병 대응력 저하 등의 문제까지 수반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엠폭스도 각국이 검사 역량을 유지하고 발병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의 국내 발생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기 경보 단계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확대와 국내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시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오비에도시에 있는 한 빗물 배수관에서 악어 한 마리가 서성이는 장면이 로봇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악어는 크기가 1.5m 정도로 추정되는데 로봇 카메라가 다가서자 놀라서 몸을 돌려 달아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비에도 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도로에 생긴 구멍, 포트홀을 조사하려고 로봇 카메라를 배수관에 넣었다가 생각지도 않게 이 악어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 개혁으로 프랑스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으로 다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정당 르네상스에 소속된 하원 의원 2명은 시청부터 동사무소까지 주민이 1,500명이 넘는 전국의 자치단체 사무실에 현직 대통령 사진을 의무적으로 걸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들은 이번 법안을 마크롱 대통령이 그간 내비쳐온 일방주의 논란과 연계하면서 여당을 지도자를 숭배하는 종교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저희도 보도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대목입니다만은 지난달 10대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스스로 생중계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112 신고가 급증했는데 어떻게 해야 비극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소년 전화 1388입니다. 청소년과 보호자가 고민을 털어놓는 상담센터입니다. 상담사 6명이 돌아가며 24시간 일하면서 하루 평균 전화 100통을 받는데 특히 최근 들어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 도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경찰 출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올해에만 26건, 지난해 전체 건수를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학습하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112로 들어온 자해와 자살 의심 신고도 한 달 사이 15%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이 SNS에서 생중계되고 22일 동안 서울에서만 청소년의 자살 관련 신고가 23건 접수됐습니다. 이렇듯 극단적 선택 관련 보도나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소년이 쓰는 폰이라면 애초에 거기에 어떤 장치들을 좀 더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깐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들을 좀 더 차단하는 것들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장벽을 높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험 징후를 포착했다면 지체 없이 상담이나 치료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순간에 스스로를 돕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일단 부모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혼자 두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의뢰해서 찾아간다든지. 더불어 상담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뤄져야 위기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와 덤프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근 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고 화물차에 실려있던 병맥주가 이렇게 도로로 쏟아지면서 교통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부 관람객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YTN에 제보한 목격자들은 에버랜드 정문 안쪽에 있는 대형 나무 모양의 조형물에서 연기와 불이 솟아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혼 사실은 물론이고 이름과 직업까지 속인 채 여성과 교제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아이도 낳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년 가까이 피해 여성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해 자녀까지 두고 있었지만 피해 여성에게는 결혼 사실은 물론이고 이름과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연락을 주면 보답하겠다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뿌리고 다녀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과 8일 서울 신내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이름, 연락처와 함께 연락을 주면 서운하지 않게 보답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명함을 여학생 2명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명함을 준 이유와 명함을 받은 학생들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압구정동 길가에서 2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등을 부러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함께 있던 지인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거절당하자 달려들어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 요금 28만 원을 결제하지 않고 사라졌던 여성 승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객 A씨 등은 지난 8일 경북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택시를 타 대전까지 이동한 뒤 택시 요금 28만 원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통카드 잔액 부족으로 뜨자 집에 가 송금해주겠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는 휴대전화를 해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 지난 3년간 허용이 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시 불법이 됩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이어간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직장인 조혜경 씨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자 스마트폰 앱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19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네. 코로나 검사 해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음성 나왔어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됐을 때 처음 접해본 뒤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돼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도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뭔가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인 때 한해 허용됐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00만여 명이 이용했고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제외하면 진료 건수는 730만여 건, 80% 정도는 재진 환자였습니다. 문제는 위기 단계가 내려오면 비대면 진료 허용 법적 근거도 사라지는데 의사와 진료 중개업체 등이 대립하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초진을 제외한 재진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의 시범 사업을 검토하며 입법 공백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그 대상 환자의 범위나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전문가나 그 관계 기관들 또 여야 협의 등을 거쳐서. 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은 위기 단계 하향을 코앞에 두고 시범 사업 적용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범 사업이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둬서 그 유예 기간 동안 의협과 또 약사회, 또 업계, 소비자계가 한데 모여서 또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초진 환자인 상황에서 재진만 허용되면 플랫폼 업체는 고사하고 환자 편익은 침해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는 계획인데 의료 현장에 또 다른 혼선을 불러오지 않으려면 제도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완전한 일상 회복을 맞아 6월 여행 가는 달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여행 가는 달을 앞두고 3만 원 상당의 숙박 쿠폰과 KTX 30에서 50% 할인, 또 14개 도시 시티 투어 50% 할인 등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간호사 4명 가운데 3명은 열악한 근무 조건과 높은 노동 강도 등을 이유로 최근 석 달 안에 이직을 고려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사 조합원 3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위탁을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개월간 이직을 고려해봤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74%였고 특히 24%는 구체적으로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열악한 근무 조건과 노동 강도가 이직을 고려한 가장 큰 이유였고 낮은 임금 수준 등이 그 뒤를 잇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카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하면서 그동안 눈치만 보던 카톡방을 정리할 수 있다며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도 저도 못하고 수시로 매여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 업무방 혹은 상사와의 카톡방입니다. 출근 전부터 퇴근 시간 이후까지 수시로 올라오는 업무 카톡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퇴근과 함께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회사에서 로그아웃할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대다수 직장인이 퇴근 후에도 회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국내 기업들은 퇴근 후 카톡 금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내 메신저로만 업무 관련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퇴근 시간 이후 메신저에 접속하면 밤 시간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업무는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른 일부 기업들도 퇴근 후 혹은 주말에 문자나 카톡 금지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벌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2016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프랑스는 업무 시간 외에 전화나 이메일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만약 50인 이상 기업이 노사 협의 사항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750유로, 우리 돈 약 54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2017년 이탈리아도 단절될 권리를 법률로 제정했는데요. 노동자와 회사가 서면 합의를 통해 연결 차단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퇴근 후 카톡 금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자 국회와 정부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는 퇴근 후 카톡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연결되지 않을 권리 TF팀을 출범했는데요. 직장인들의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도시 부천이 다음 주 클래식 음악 전용 공간인 아트센터를 오픈합니다. 이를 기념해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와 또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 등 국내외 클래식 스타가 대거 참여하는 축제도 석 달간 이어집니다. 신웅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에 세워진 부천 아트센터. 지난 1995년 첫 기본계획안이 통과된 뒤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9년에야 첫 삽을 떴고 오는 19일 정식 개관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수많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클래식 전용홀을 표방하고 지은 공연장은 몇 곳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형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 등 클래식 공연에 최적화된 1,445석의 콘서트홀과 304석 규모의 소공연장, 그리고 상주단체인 부천필하모닉과 부천시립합창단의 연습실과 녹음실, 갤러리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음향 커튼과 반사판 등 최신 음향 시스템은 연주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어떤 공연장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음질과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저 또한 앞으로 더 향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질지 굉장히 기대가 큰 그런 공연장입니다. 7월 말까지 석 달간 이어지는 개관 페스티벌에 대한 팬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리사이틀과 소프라노 조수미의 콘서트는
예매 5분 만에 매진되는 등 일부 공연은 자리를 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페스티벌이 끝나도 하반기에 피아니스트 손여름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앞세운 클래식 시리즈를 계속합니다. 영화와 애니메이션 축제로 명성을 누리고 있는 부천은 이번 아트센터 개관으로 클래식까지 아우르는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번에는 7살 남자아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 법적으로 끝난 건 몰라요? 네가 그랬잖아. 너 때렸다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엄만 죽어도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경상북도 칠곡에서 친아버지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된 자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발견되는 학대 정황들로 동생의 담임 선생님은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변명만 하는 새엄마. 아이들은 학대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지 못했다. 동생을 때린 건 자신이라고 언니가 말했다. 가해 부모에게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은 언니는 진실을 밝혔다. 세탁기에 가두고 욕조에 물고문까지 아이들에게 가해졌던 잔혹한 학대. 몽둥 곳도 한 군데 이상인 거고요. 부검 소견서에 보면 3군데 장파열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보는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동생을 폭행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동생을 집안에 방치한 것도 모자라 모든 범죄 혐의를 언니에게 씌우려 했던 새엄마. 하시고, 예? 신경을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죠. 예? 대법원은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새엄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어린아이가 왜 고장이 9년 죽어야 합니까?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YTN 남산 서울타워가 깜짝 테니스 공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최근에 뜨거운 테니스 열기에 발을 맞춘 건데 오는 21일까지 다양한 행사로 팬들을 반길 예정입니다. 서봉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우리 대표팀과 A매치를 위해 방문했던 FIFA 랭킹 1위 브라질 축구대표팀. 네이마르. 훈련 뒤 짬을 내 찾은 곳은 최고의 관광 명소 남산 서울타워였습니다. 슈퍼스타 네이마르 등 선수단 50여 명은 아이스크림까지 즐기며 전망대와 타워 등 남산 주변 경관을 만끽했습니다. 유명인뿐 아니라 연 1,200만 명의 국내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서울타워가 이번에는 테니스의 메카로 탈바꿈했습니다. 광장에는 화사한 실물 크기 코트가 차려졌고 메시지 월과 게임존, 포토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타워 내 전시관에서는 테니스를 주제로 미디어 아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이렇게 테니스를 치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테니스 안 쳐봤는데 이번에 배워보고 싶어요. 1920년대 끈질긴 플레이로 아가라고 불렸던 유명 선수 이름 브랜드의 전 세계 명소 순회 행사. 50년 이상 메이저 대회 프랑스 오픈의 공식 파트너이면서 세계 챔피언 조코비치와 메드베데프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또 재밌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패션도 그 중에 하나고요.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그리고 친구들과 가깝게 좀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류 바람을 몰고 각종 예능, 드라마의 촬영지로 이름이 높아지면서 방문객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 2030의 폭발적인 인기, 테니스를 기반으로 탈바꿈한 남산 서울타워는 오는 21일까지 미디어 파사투와 원포인트 레슨 등 다양한 행사로 팬들을 찾아갑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된 최원호 신임 감독이 잠시 뒤 SSG와의 원정 경기를 통해 정식 감독 데뷔전을 치릅니다. 한화는 어제 삼성과의 경기를 마친 뒤 수베로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최원호 2군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 구단은 수베로 감독의 경질 배경에 대해 지나치게 실험적인 야구를 펼쳐 내부적으로 교체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감독은 지난 2020년 한용덕 감독의 뒤를 이어 감독 대행 신분으로 114경기를 치렀고 이후 수베로 감독이 부임하자 줄곧 2군 감독을 맡아왔습니다. 최원호 감독이 경기를 앞두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내년에 이기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야수 쪽이랑 투수 쪽에 셋업을 해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위치 선정, 그다음에 대체 선수 불가급하고 타격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좀 고정 라인업 이런 것들.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꼈지만 낮 동안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활동하기 참 좋았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4.7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았는데요. 주말과 휴일에도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한 만큼 큰 일교차에 염두에 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낮 동안 강한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해안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영남 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3도, 광주와 대구는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4도 등 대부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영남 지방은 대구 22도, 부산 17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휴일에도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곳에 따라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